여러분들 안녕. 사회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 과목이다. 예, 여러분들 사회 이해를 위해서 힘쓰는 큰머리 사회입니다. 예,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는 두 명의 학생은 하나는 도라에몽이고, 하나는 피카츄에 나오는 무슨 기괴한 공룡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마치 이제 얘네들을 잘 데려다 놓고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얘기하듯이 이 친구들한테 수업을 할게. 또 누가 알아, 한 10년쯤 지나서 얘네들이 수능을 보게 될지. 일단 오늘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거시적 관점, 뭐 사회 구조를 본다, 사회 제도를 본다, 뭐 우리가 뭐 숲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시적 관점은 뭐 개인을 본다, 뭐 의미 구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거시하고 미시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회 구조 제도, 난 그런 것들보다도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즉 인간들이 어떤 사회적 행위들을 하지,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회 현상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인간들이 만들어내지 않는 사회 현상은 존재하지 않겠지? 예.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 자체가 2명 이상의 인간들로 구성된 집단을 얘기하니까 통상적으로 사회 현상은 다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이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인간을 보는 관점과 관련돼 있다는 거야. 그럼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거시적 관점에서의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고 피동적인 존재야. 뭐 수동하고 피동은 같겠지만 수동적이라는 건 인간은 자율적인 행위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즉 사회 현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인간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 그럼 미시적 관점은 뭐냐? 미시적 관점은 인간들을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야. 능동적인 존재. 능동적인 존재는 뭐야?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주체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수동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 어떤 틀에 박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디에 박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틀에 박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회 현상을 알기 위해선 또는 이해하기 위해선 굳이 행위자를 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들을 둘러싼 그 틀을 보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인간은 틀에 의해서 틀에 박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않고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그 틀을 바라보면 인간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어떤 인간의 행위에 정형성을 나타내는, 이게 정형성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인간의 행위를 동일하게 계속 반복시키는, 동일하게 반복이 되면 어떤 정형화가 된다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그런 정형성을 부여하는 어떤 사회적 뭐라 그러지? 틀을 우리는 사회 구조라고 해. 사회 구조.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틀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틀에 박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주체성이 없다. 것이 아니야. 그 틀은 없고 인간은 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이야. 개개인이 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이야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바로 뭐 여러분들 이제 미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럼 거시에서 기능과 갈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틀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야. 뭐라고 여러분들? 그 틀을 어떻게 볼 거냐. 이때 틀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틀이야. 뭐라고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게 이제 2단원 사회 구조 파트에서는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면 돼. 그럼 그런 관계가 어떤 틀이 있다는 건데 그 틀이 바로 뭐 여러분들 이제 사회 구조인데 그 틀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능과 갈등이 나타난다. 그러면 기능은 그 틀을 다 뭐로 보냐면 협력적 틀로 봐. 협력적 틀.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집단을 보면 엄마하고 아빠, 그렇죠?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어. 그 협력적 관계에서 뭐야?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 즉 협력적 관계의 틀을 통해서 사회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사회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론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보면 교장 선생님이 있고 교감 선생님이 있고 무수히 많은 과목 선생님들이 있잖아. 이 선생님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장은 교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과목 선생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수업을 열심히 함으로써 학교라고 하는 사회적 집단들이 계속 유지되고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지. 반면에 갈등론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어떤 차별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착취 불평등의 관계로 봐. 우리가 왜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부장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물론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모습이 되게 강했지.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건 뭐니? 남성이, 즉 남편이 부인을 또는 여러분들 다른 자녀들을 위에서 군림하는 형태. 결과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배 피지배 관계, 그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불평등이 어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틀이다. 학교 봐봐 여러분들. 교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열심히 일하지 않잖아. 교장 교감이라는 타이틀만 딱 가지고 앉아서 여러분들 그 뒷짐 딱 쥐고 이렇게 그냥 거만하게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선생님들은 막 밑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또 열심히 막 학교 행정 업무 보고, 그런데도 돈은 누가 많이 받아가? 학교 교장이나 뭐 예를 들어 교감 선생님이 많이 받아가고, 이게 만약에 사립학교라 그러면 이사장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가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사장, 교장, 교감과 그렇지 않은 일반 선생님들 간의 지배 또는 착취 불평등의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바로 갈등론적 관점이야. 그래서 이런 틀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걸 가지고 기능론과 갈등론을 판단하면 돼.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상호작용이라는 단어에 꽂히는 경우가 많은데,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꽂힐 만한 단어는 아니야.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의미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관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상징이야, 상징. 통상적으로 상징은 뭐냐면, 상징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 의미? 그래서 구성원과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그 개개인이 부여하는 의미가 교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개개인이 부여하는 의미가 교환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의미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틀을 보는 게 아니라 개인 간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서 어떤 서로 간의 의미가 공유되거든. 그 의미를 찾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이 부여한 의미를 이해하는 거, 그게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돼.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한 예시로 들어 설명할 텐데, 학교를 보는 관점을 한번 볼까, 한번? 학교를 보면, 여기 좀 지워도 될까? 지울게. 기능론은 학교를 어떻게 보느냐? 기능론은 어떤 협력적 관계, 그 다음에 사회 안정과 유지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이해한다 그랬잖아. 그럼 기능론이 보는 학교는 뭐냐? 학교 선생과 선생님들과 아니면 서무 선생님들, 그 다음에 다양한 또 업무를 바라보는 직원들이 있잖아.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협력. 학생들을 뭐 하는 거야?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야. 그 교육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거지. 사회 전체로 봤을 땐. 그래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한다. 그 구성원을 재생산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가 뭐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유지, 안정될 수 있는 거야. 됐어, 여러분들? 이때 유지란 단어보다는 안정되게 유지된다의 포인트를 좀 맞추자. 왜냐하면 유지된다는 그 단어는 갈등론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안정되게 유지된다에 좀 포인트를 맞춰줘. 알았어? 그 다음에 갈등론이 보는 학교는 뭐냐? 잘 봐,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사회는 원래부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져 있어서 불평등하고 차별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 피지배계급이 이걸 불평등하다고 느끼면 이런 사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겠지. 계속 사회를 바꾸려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배계급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할 거야. 그럼 지배계급은 뭔가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유지란 단어에 여기다가 포인트 두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런 불평등한 착취 또는 자신들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것이 불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자꾸 세뇌해야 돼, 세뇌. 그 세뇌를 시켜주는 공간이 바로 학교야. 즉, 갈등론이 보는 학교는 불평등을 계속 정당화해주기 위해서,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시켜서 정당하다고 구성원들에게 계속 뭐 하는 거라고?
학습을 시켜주는 공간이다. 됐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당하게 생각했지.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너 몇 점이야? 그래 너 100점이야? 그리고 공부 잘하는데 우수하네. 선생님들한테 사랑을 받고 장학금을 받는다고. 너 몇 점이니? 50점이야? 공부 못하는 애 혼나야 돼 너는. 다음 주까지 뭐 과제를 해와. 아니면 넌 청소를 해와. 너한테 장학금은 주어지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수라는 것을 통해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을 학교에서 처음 배웠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 점수를 통해서 대학이 결정되고 대학을 통해서 취업이 결정되고 취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가 결정돼 여러분들? 그치 소득이나든지 재산이 결정되지. 결과적으로 내가 가난한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이걸 배우는 곳이 바로 어디야? 학교에 있다라고 보는 거지. 이 학교가 있어서 우리는 불평등을 내가 받는 차별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갈등론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헷갈리겠다. 갈등론은 그게 하나의 틀이라고 보는 거야. 반면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 개개인에게 다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잠자기 좋아하는 학생은 학교는 편하게 쉬는 곳이야. 왜? 집에 있으면 엄마가 잠을 못 자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잘 수 있다. 남녀공학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 학생들이 있다. 이 친구들에게 학교는 뭐 하는 곳일까, 여러분들? 그래. 이 친구들의 학교는 연애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두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는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이야. 난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어.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야. 이런 재수없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또는 학교는 급식 먹는 곳이야. 그러면서 막 급식을 3번씩, 4번씩 받아 먹는 애들도 있겠지. 즉, 어떤 식의 의미를 부여하느냐, 내가 그 학교에 대한 상징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 다른 공간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면, 이거는 바로 뭐 여러분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된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나? 무조건 암기하지 말고 좀 이해를 하면, 이런 관점들이 훨씬 더 쉽게 좀 다가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급적 암기보다는 이해에다가 힘쓰기를. 수고했다 오늘도. 바이바이.